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순식간에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피해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위한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이 미뤄졌습니다. 여러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안엔 대표회담이 열리긴 힘들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다음 달 1일까지 최고 34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보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폭염과 열대야 속에 수도권과 충청 등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벌어진 호텔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듯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타고 내려왔어요. 열었다 닫으니까 그 비상구에 있던 연기가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의 호텔 8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15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2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호텔 64개 객실 중 23명이 투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불이 시작된 810호 근처의 8층과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선착했을 당시에 내부에 이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숙객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난 호텔 입구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이렇게 바닥 곳곳에는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응급처치 후 순천향 병원과 부천 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등 6곳에 나눠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정모 기자, 일단 현장 상황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어제 저녁 7시 39분쯤 시작된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요. 지금 현장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호텔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것 같은데 이 불을 빨리 끄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불이 난 호텔 전객실엔 기초 진압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이 준공된 2003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소방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길과 연기가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탈출 과정에서 2명이 숨졌는데 이 에어매트가 있었는데도 인명피해 왜 막지 못했습니까?
네, 당시 8층 객실에서 남녀 2명이 뛰어내렸는데요. 여성이 먼저 뛰어내렸는데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에어매트가 잠시 뒤집혔는데 그 사이 남성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810호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시를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의 무게를 두고 정밀 감식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재 당시 호텔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스프링클러 외 화재 설비가 잘 갖춰졌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전당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피날레를 장식하죠. 네, 중산층 싱글맘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 그녀가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위한 시작을 알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산층이 살아있고 모든 자유가 보호받으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 그런 미국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며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 전망입니다. And let us always remember, when we fight, we win. 네, 그리고 어젠 월즈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이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월즈 후보 역시 퇴역 군인이자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풋볼 코치에서 미국 부통령 후보까지 이른 인물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을 풋볼 코치가 작전 지시하듯 연설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상 깊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We're driving down the field.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연설에 나섰는데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을 민주당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자고 충고했습니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깜짝 등장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할 일은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최대 결집할 걸로 예상된다고요. 현장은 안전한 상황인가요? 네, 안전합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집결해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불과 5분 거리긴 합니다. 시위대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제 머리 위에도 헬리콥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연일 5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되고 있어 오늘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돼 이곳 시카고는 경호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2주 넘게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난에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방 지역을 찾아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양쪽의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남부의 항구에서 폭발음과 함께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22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연료 탱크를 싣고 있던 페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보름을 넘어가면서 쿠르스크에 이어 다른 지역에도 산발적인 공격을 감행 중인 겁니다.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밤 원전을 공격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Удары по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 이를 통보해 상황을 평가할 전문가가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처음으로 쿠르스크와 국경을 맞댄 접경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키이우에서 열린 참전 용사 행사에 참석해 이번 공격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Вже щоденні удари по російським військовим об'єктам – все це наш системний шлях захисту України. Шлях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на умовах незалежної України.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의도와 달리 지난 21일 러시아는 본토 침공으로 협상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히는 등 전투는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특별 대담을 합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과 정치 개혁 방안, 복합 안보 시대 대응 전략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제조업체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가 2달 만에 발표됩니다. 경찰이 수사 전반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도 이어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최고권위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고시엔 결승전을 치릅니다. 야구부 창단 25년 만에 결승전에 오른 교토국제고는 도쿄의 간토다에 이치고와 마지막 승부를 가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는 일요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회담 방식과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며 연달아 취소됐던 실무 협의도 한 박자 쉬어가게 됐는데요. 양쪽은 다시 날을 잡기로 했지만 이번 달 안에 만나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물론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일요일 열기로 한 여야 대표 회담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회담 실무 협의는 잠시 멈춰섰지만 의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의제로 띄었던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는데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합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1대 99의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99가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나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혜병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타개하고 민생 회복의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양측은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회담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지만 다음 주 양당 연찬회와 워크숍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8월 내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60억 원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이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한범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대규모 코인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초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세를 적용하면 최고 60억 원대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는데 정치 자금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이 입법을 대가로 게임업계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저점의 매수에 차익을 거뒀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당시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았던 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지금 어떤 특정 언론하고 전 수사기관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흘려가지고. 검찰은 1년 넘게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김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4개월 만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오후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가 마지막 변수인데 이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이 총장은 수심의 카드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수심의 필요성에 대해 총장이 마지막까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열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최재형 목사가 오늘 수심위 소집을 직접 요청하기로 예고한 만큼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열기로 결심한다면 늦어도 최 목사 측이 요청하기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두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당사자로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이 기획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이 뒤집히고 있는데요. 유족들과 피해자 지원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 기업에게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철소에서 2년 넘게 일한 정모 씨의 자녀들은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제철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시점은 2018년 10월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직접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입니다. 강제노역은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는데 유족들은 확정 판결이 나오고 이듬해인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2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일본 제철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청구서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범기업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자연적인 해결을 위해서 판결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주호입니다. 전남 광주광역시의 중심부인 상무지구 한복판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민방위 훈련을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은 훈련 상황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일대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은 한 환자였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과병원 집기가 널브러져 있고 천장과 조명이 뜯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사제 폭발물이 발견됩니다. 한낮에 병원 여러 곳이 입주한 대형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했고 바로 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크게 폭발하지 않았고 소화기로 진압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작은 폭발음이 2번 연속으로 들려서 그때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세 번째 폭발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면서 CCTV에 모자를 쓴 남성이 폭발물이 든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범인은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사제 폭발물을 가져다 놓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니까 그 출입문 안쪽에 두고 갔습니다. 병원을 이용한 적은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 어떤 불만인 상황이 있었는지. 경찰은 70대 피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폭발물을 터뜨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붉은색 레커로 쓰인 험악한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낙서의 내용은 100세대 레커질 할 것이다, 각오하라라는 문구를 비롯해 경고문과 욕설이었는데요. 이 낙서를 발견한 근로자는 공사 현장 관리에 불만을 가진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로 추측했고, 또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차량에 부정주차 금지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주의 소행인 걸로 보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건설사 측은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세대는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라네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력서 양식엔 지원자의 휴대폰 번호를 적는 칸이 있죠. 그런데 이 휴대폰란에 번호가 아니라 자신의 스마트폰 기종을 쓴 지원자의 입사지원서가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문해력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양식의 입사지원서에 휴대폰이라고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폰 12 미니라는 휴대폰 기종이 적혀 있습니다. 입사 지원자는 2007년생으로 MZ세대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지원자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집전화라는 개념을 모르고 커서
휴대폰과 전화번호 두 칸이 있으니 이렇게 적은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네요. 중국의 한 전자담배 공장에서 전자담배를 직접 피우며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 내부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분홍색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양손에 전자담배를 5개씩 쥐고 직접 연기를 흡입하며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는데요. 담배의 맛과 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직원은 하루에 보통 7,000개에서 8,000개씩 테스트하고 많을 땐 10,000번 이상 테스트를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인권 침해가 아니냐면서 흡연을 계속해야 하는 공장 직원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선 어제 오후에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공습에 대비해서 대피소로 이동하는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거리에서 대피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훈련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거리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찰이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평소 차로 가득했던 도로가 순식간에 텅 빕니다. 어제 오후 전국적으로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대피 방송을 들은 직원들은 침착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거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려도 시민들은 평온하게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서 있어도 들어가는 시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피소에 들어가 보니 대피한 시민은 없고 자동차만 보입니다. 문자나 아니면은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뜨면은 많이 보고 참고했을 텐데 그렇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1972년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을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경보가 울리고 시민이 대피하는 훈련 방식의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일상을 멈추고 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려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일손이 부족해 결국 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농기계 조작엔 별다른 면허가 필요 없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논 위에서 180도 전복됐습니다. 트랙터를 조작하는 도중 조작 실수로 트랙터가 농로에서 넘어지자 운전자인 50대 남성의 하반신이 트랙터에 깔린 겁니다. 남성은 소방관들이 유압 장비를 사용해 트랙터를 들어올려 구조됐지만 허리와 골반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해마다 1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대부분 운전 미숙과 조작 실수입니다. 조작법이 복잡한 반면 정식 교육이나 자격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농기계는 면허와 나이 제한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저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트랙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 주행을 할 때는 평지처럼 클러치를 한꺼번에 레버를 확 잡아버리면은 조향 핸들이 잡아버리는 쪽으로 돌아서 이 허리나 옆구리를 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기계는 구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차체 중량이 무거워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15.2%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의 10배 이상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을 하고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의식도 갖고 그리고 취급 조작이라는 교육들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촌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농기계 면허제를 도입한 뒤 사고율이 급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지만 이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배달 어플 업체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식당 주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턴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올려받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계속 오르고 있는 배달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박통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자영업자들. 배달 메뉴의 가격을 매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올리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니다. 여기 점주분들 수수료 올라서 음식값 높이면 결국 누구한테 부담이 갑니까? 상당수 음식점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을 이미 적용 중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배달 앱에서 주문하는 모든 음식의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500원 더 비쌉니다. 배달 주문하시는 거는 다 500원씩 더 비싸요. 저희 배달에서 드시는 것보다. 공기값이랑 해서. 맥도날드 등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수년 전부터 이중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단체 행동에 이중 가격이 관행처럼 굳어지면 앱 사용자가 줄어 배달앱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음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3사의 평균 수수료는 10%를 넘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그 부담이 음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앞서 보신 배달 어플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 소비자들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젠 배달 주문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직접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포장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혜린 기자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김소영 씨는 바쁜 일정 탓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자주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해 빠른 배달을 애용했는데 매장보다 배달 음식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키오스크에 있는 가격이랑 그 어플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이랑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 구조상 매장이 더 쌀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가서 먹는 걸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아쉬운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이 12,000원인 줄 알고 담았는데 필수 선택 항목으로 4,000원을 더 내야 해 당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인상되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료 배달 혜택을 받는 대신 배달 구독료에 더해 인상된 배달 음식 가격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라고. 대형 배달 앱 업체들이 지배적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좀 시장의 불공정한 힘, 그러니까 우월적 힘을 행사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물론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똑같은 공공 배달 앱도 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가게가 많아 소비자들이 당장 갈아타기엔 쉽지 않습니다. 배달 앱 업체들이 수익을 늘리겠다며 수수료를 올리는 사이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어젠 더위가 가시고 날씨가 선선해진다는 처서였는데요. 하지만 처서의 마법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겼고 전국 곳곳이 35도 안팎을 기록하며 폭염이 계속됐는데요. 어제 새벽 발생한 제10호 태풍 산산도 더위를 식히긴커녕 부추길 거라고 합니다. 당분간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넓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서를 맞은 농가는 수확 준비에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처서는 처음입니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지만은 이렇게 더운 적은 처음이고요. 원래 그 말복이 지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해요. 여기 촌이라.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처서를 맞은 당일에도 전국이 폭염특보 지역으로 뒤덮여 무더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이 30.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3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동해가 38.5도,
삼척은 39.1도로 한여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산둥반도 부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긴 했지만 더위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기압골이 물러난 자리에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불어온 서풍이 동해안 일대를 특히 무덥게 만들었습니다. 당분간 서풍이 부는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산산도 종다리가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열풍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진을 거듭하며 일본을 통과한다면 우리나라엔 덥고 습한 동풍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태풍 산산이 동서로 번갈아가며 더위에 부채질을 하는 셈입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9월의 첫째 날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을 만찬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최근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 선수도 만났는데 윤 대통령은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며 체육계의 낡은 관행들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형규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안세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도 일일이 언급했지만 귀국 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한 안세영을 향해서는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이런 경기를 보여주셨고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세영이 화두를 던진 체육계의 구시대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젊은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진상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사위원회를 꾸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려 자체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만찬 행사 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과 만난 안세영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인데 한국은행이 생긴 후 가장 오랫동안 금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가계빚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전세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른바 영끌족들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오르면서 3월 말부터 22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66주 연속 올랐습니다.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빚 증가에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 대출까지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갭 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오는 2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전세 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1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보냈습니다.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도 기정사실이라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2년, 3년 안에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돼서 다급한 마음에 실수요자들 위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대통령실이 금리 동결에 대해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고 하는 등 한은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도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해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선 경제 문제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중 수교 초기 중국은 한국의 수출을 위한 가공기지 역할에 그쳤습니다. 이후 양국 관계는 한국의 기술 자본과 중국의 광대한 시장을 활용하는 교역과 투자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6.51% 비중을 차지해 대외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중 협력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시작을 하고 또 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서비스 분야, 3차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한중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행자이며 동반자입니다. 더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반으로 한 동행의 시대를 열고자. 특히 한중 공동회장제를 파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양국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동물원에는 캘리포니아 콘도르 2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콘도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콘도르를 야생에 방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물원에서 길러 자연으로 풀어준 콘도르만 벌써 11마리라는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야생에서 멸종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동물을 의미하는 심각한 위기종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재분류됐다고 합니다. 인기 절정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스트리아 빈 콘서트를 취소한 바 있는데요. 테러 공격 우려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연 스위프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위프트는 SNS를 통해 유럽 일정에 대한 소회를 전하면서 오스트리아 빈 공연이 취소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스위프트는 공연 취소와 관련해 공포와 엄청난 죄책감이 자신을 채웠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유럽 일정을 무사히 마쳐서 안도한다며 그동안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는데요. 우여곡절 속에 성공적으로 유럽 투어를 끝낸 스위프트는 앞으로 석 달 동안 꿀 같은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몸 전체를 문신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정말로 자신의 몸 99.98%를 문신으로 뒤덮은 이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치 분장을 받은 듯 한 여성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문신으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강 내 혀와 안구에도 문신이 있다는데요. 이 여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신을 한 사람으로 기네스 기록 보유자입니다. 몸 전체의 99.98% 이상을 꼬박 10년에 걸쳐 문신으로 덮었는데요. 전직 미 육군 참전용사인 푸에르지나는 하나둘씩 문신을 하다 보니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며 지금도 충분해 보이지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은 더 기대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19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종교와 인종, 정치 등 각종 사회 문제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연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 우아한 발레에 스릴 넘치는 고개를 결합한 색다른 백조의 호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1985년 미국을 배경으로 극우화된 사회 분위기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소수자들이 느낀 혼란과 두려움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데 1991년 미국에서 초연 후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퓰리처상, 토니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다소 어두운 내용이지만 메시지는 희망을 담고 있는데 캐릭터들은 성장하고 인간관계는 회복되며 변화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유승호와 손호준이 프라이어 역을 맡았는데 2000년 데뷔한 유승호의 첫 연극 도전입니다. 발레와 고개가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중국 고개예술단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서커스의 스릴 넘치는 동작과 발레의 우아함을 동시에 선보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으로 만든 클래식 발레는 1877년 초연 이후 다양하게 변주했지만 고개로 구현한 무대는 이번 중국 버전이 유일합니다. 동양의 공주가 마법사의 저주에 걸리는 것을 꿈에서 본 서양의 왕자가 공주를 찾아오는 여정을 다루는데 후프와 장대, 공중고개, 트램벌린 묘기 등 32개의 서커스 기술이 나옵니다. 하이라이트는 호숫가에서 공주가 왕자의 양쪽 어깨를 오가며 한쪽 발끝으로 서서 다른 다리를 드는 동작으로 어깨 위의 발레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가난하지만 이상으로 가득 찬 예술가 오르페우스와 현실적인 에우르디케,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를 중심으로 사랑에 의해 상처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는 인간의 모습을 신화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대사 없이 노래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썽수루 뮤지컬로 그만큼 넘버들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토니상 뮤지컬 부분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연출상, 음악상, 편곡상 등 8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조명이 무대 위를 가로지르는 감각적인 연출과 재즈와 포크 음악이 결합한 독창적인 사운드 등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띕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8월 하순인데도 뜨거운 열기가 좀처럼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또 강릉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치솟는 등 동쪽 지역은 폭염이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개겠고요. 내일까지 백중살이 기간이어서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로 33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무더위는 8월 마지막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